결국 보편적 개념으로 한국의 지난 70년을 이제 분석하는 논리 체계도 갖춰야 되는데, 아까 인권 문제로는 이제 설명이 됐고, 그죠? 네. 인권이라는 잣대로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는 가장 위대한 인권 정진을 기록한 사람들이다. 네.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이승만이고 어머니는 박정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미국 그 독립 선언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결국 세 가지를 규정했거든요. 인간의 행복, 그 다음에 인간 생명의 보전, 뭐 자유, 뭐 이런 걸 기준을 했는데, 그 기준을 하더라도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한국인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거. 그리고 특히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심고, 사유재산 제도의 인정. 그 다음에 특히 사유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통화개혁할 때도 나무 예금을 함부로 동결하는 데 대해서 네. 막 질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경제는 이건 공산주의 가는 거지, 한국에는 안 맞다 그러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신념화해가지고 꽂았고, 박정희는 거기에다가 거기서 빠진 거, 부국강병, 네. 경제발전, 수출 주도의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부국강병하도록 한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결국 70년대에 들어가 보면은 마이카, 그리고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중산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이 중산층이 80년대에 가면은 민주화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6.29 선언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민주화로 갔다.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와 인간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이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례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좌익들의 메마른 왜곡된, 조작된 역사관을 부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모님이 35년생, 37년생이신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라디오에 나와서 제 몇 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는 내년도가 되면은 한국이 집집마다 자동차, 자가용 한 대씩 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뭐 디즈니랜드요, 뭐 어디요, 해외여행도 갈 것이며, 그래서 저게 꿈 같은 얘기기는 한데 과연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했다고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처럼 큰 것만 반대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뭘 또 반대했습니까? 여쭤보니까 클리넥스 휴지를 만들 때 그때 정치인이나 신문이나 어차피 버릴 거를 왜 돈 들여서 만드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박완서 선생님 소설을 보니까 이제 호텔에 약속이 잡혀서 무슨 모임을 하러 간 여대생이 화장실에 가서 그 휴지를 몰래 이렇게 이렇게 손에 둘둘 말아서 핸드백에 감춰놓고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화장할 때마다 한 칸씩 뜯어서 그것만 그 귀하게 쓰는 건데, 그게 불과 뭐 얼마 전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 젊은이들, 뭐 저도 이미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니까 젊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의 기준으로 당대 역사를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펠레가 위대하냐, 메시가 위대하냐, 마라도나가 위대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펠레 시대에는 축구와 한쪽의 무게가 1kg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비를 신고 보여줄 수 있는 신체적인 퍼포먼스는 지금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옛날 뭐 이를 단죄해서
그렇게 따지면 세종대왕도 축첩을 맹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6.25가 끝나서 전면전은 없었다고 하지만 1.2.1가 있었고 또 현충원 폭파 사건, 암살 사건도 있었고요. 또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도 있었고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베트남의 적화, 캄보디아의 적화, 그렇죠. 이거는 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그렇죠. 위기의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식, 유럽식 완벽한 민주주의를 운영한다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건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인도적 여러 가지 정책이 더 돋보이는 거죠. 네. 사실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쪽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시위를 하면은 보통 나라 같으면 발포를 했을 거라고. 네. 그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참았잖아요. 그리고 주동자를 구속하기는 했지만은 훈계한 다음에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이 교사거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심성에 교사적 성격이 있잖아요. 이분은 교사였고, 군인이었고, 혁명가였고, CEO였거든요. 이걸 다 한 몸에. 대한민국 CEO. 한 몸에 다 겸비한 사람인데. 하여튼, 아까 스토리를,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니까, 스토리가 좌익들의 그 바짝 메마른 이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야기는 힘이 세다. 이야기가 이론보다도 네. 훨씬 힘이 세고, 이야기는 사실이지만은 이론은 그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으면은 그건 이론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절대 될 수 반공주의자가 없다. 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 노인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로 했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노인, 이 전후 70년을 살아온 노인들의 증언을 오랄 히스토리처럼 따가지고 연재하는 것도 굉장히 네. 흥미있겠네요. 그런 제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1920년대생들이 가장 불행한 세대다라고. 가장 위대한 세대지 또. 위대하고 불행한 세대고. 네, 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애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굵직한 이벤트들이 관통을 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사 자체가 세계사와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면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제 1920년대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김형석 선생, 백선엽 장군, 네. 또 작년에 돌아가신 김동길, 김동일 박사님. 그리고 상김 씨가 다 1920년대생인데 네. 이제 1930년대생부터 진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네, 30년대 초반생부터 인터뷰를 해야죠. 하면은 예, 그게 지금 생생현대사의 또 다른 일종의 아카이브가 네. 되면서 유튜브가 굉장히 좀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자금 사정이라든가 인력 등이 좀 여의치 않은데 빨리빨리 그 상황을 개선해서 이분들 인터뷰를 조직적으로 좀 딸 수 있도록 앞으로 언제든지 그 후원 계좌도 여십시오. 예, 후원 계좌는 지금 열어놨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 영상에 보면 달아놨는데 아직 후원해주신 분은 안 계십니다만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이 방송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정말 큰 그러니까 힘이 될 것 꼭 같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결국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이 한국이 무너지면은 우리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좋은 나라 만들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66, 모델이 하나 없어지죠. 예. 성공 모델이 큰일 났는데 이거. 66년인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장제스 그 타이완 자유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자유중국. 예, 자유중국 총통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만과 한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지켜내는 자유의 방파제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박 대통령이 답사에서 우리는 자유의 방파제를 넘어서 자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자유의 파도가 되자라는 그렇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취를 허문다면 그것은 세계 역사에 죄를 짓는 죄를 일이다. 지은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것만이 아니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역시 앞으로 이걸 다루다 보면은 박정희 시대 때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 실수도 다루게 될 거라고요. 네. 그것도 다뤄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07 과삼, 네. 뭐 08 과인데 과를 안 다룰 수는 안 되면 없죠. 과를 다뤄야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방도가 거기서 나올 거고 하는데 과를 다루려면은 앞으로 좋은 걸 좀 다루고 좀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건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과는 이제 그 일부 극소수 유튜버들, 일부 극소수 역사 유튜버들이 과에 초점을 맞춰서 과를 증폭시키는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공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나 그 공을 과장하거나 증폭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이런 작업을 한 뒤에 그리고 이제 과에도 초점을 맞춰서 박 대통령의 실수, 허물 또 한국사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좀 관찰하고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결국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네. 우리 헌법 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이 문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행복 추구권은 거기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위대한 성취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가면은 한국의 랭킹이 너무 떨어져요. 최근에 발표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유엔기구에서 발표한 그 랭킹을 보면 130 몇 개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 한 6년 계속 1등. 네. 그 다음에 덴마크. 하여튼 북구가 행복한 나라고, 법치국가가 행복한 나라고, 주로 이제 서유럽. 네. 그러면은 우리도 좀 높아야 되는데 우리 랭킹이 57등입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으로서 우리만큼 잘 살면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랭킹 1등이에요.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20등까지는 랭킹 돼야 되는데 네. 줄곧 57등이라고. 물론 일본도 높지 않아요. 일본도 40 몇 등인데 예를 들면은 엘살바도르 무슨 니카라과가 우리보다도 행복한 나라로 나오고 특히 충격적인 게 우리하고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 좀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도가 세계 랭킹 4등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한국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딱 한마디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간다 카용고 박사. 예, 예. 왜 한국이 지난 50년간 이룬 성취를 제발 허물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 전인가 앞에 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아달라. 맞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까지가 얼마나 그 분투를 필요로 했는지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지난 과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6.25라든가 이런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상처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걸 좀 회피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현상을 조금 외면한 데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어먹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제 특히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를 좀 했거든요. 가장 큰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는 이스라엘의 행복과 자주국방을 기피하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주국방을 네. 포기하고 잘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타락이거든요. 자주국방 포기하면은 웰빙에 집착하게 되고 자주국방이라는 큰 주제를 정치에서 빼버리면은 사소한 이권투쟁밖에 안 된다고. 네. 사소한 이권투쟁을 하면은 양쪽이 다 상처를 받고 불행하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큰 싸움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포기했느냐? 우리가 민주화되고 나서 안보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네. 거는 그건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건 뭐 북한이 핵무장을 해도 이거는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다. 한순간부터 한국 정치는 껍데기가 돼버린 거니까. 안보 무임승차니까. 또 지식인도 마찬가지지. 네. 예. 국가의 존립 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주국방하는 나라를 만들 거냐? 예? 자조정신에 기초해가지고 자립경제를 만들고 자립경제에 기초해가지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해야 자유통일로 갈 수가 있는데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그 자주국방이라는 걸 붙들고 실험하다가 결국 11억을 맞고 말았는데 이건 뭐 이게 해결책이 있느냐 하면 해결책이 있긴 있지. 지금 당장 조한미군 철수해버리면 되지. 조한미군 철수해버리면 아마 한국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가상의 말장난에 불과하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생생현대사에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나는 역사의 가상이 있다면은 1977년에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 철수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때 철수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핵 개발을 했을 거고 네. 한국관계는 나빠졌겠지.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책임 있는 국민이 되었을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민주화의 과정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계속 잔류를 하면서 지금 한국 사람 5천만 명 중에서 진짜로 안보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 진짜로 양심적으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등 해가지고 나는 진짜로 안보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안 된다고 봐요. 아, 전 국민 중에요. 10명이 안 된다. 그런데 말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예, 근데 요새 민노총의 조직국장이라는 자가 뭐 오산 비행기지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일종의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기사를 읽어도 감정적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런 수도 있다. 이게 뭐냐? 아, 간첩도 친구로 보는 거거든. 거기는 민간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 아닙니까? 우리도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됐다니까. 그럼 이거는 일종의 비상사태 아니에요. 민노총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다음으로 잘 조직된 1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 그 조직국장 심장이 간첩 수사 대상자가 됐다면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여기서부터 한국인의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타락이.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생생현대사를 만들어 주시면은 예. 이제는 통일로 가야 안 되겠어요?
통일로 가야죠. 통일로 가야 이런 문제가 네. 해결된다고. 이제는 자유통일. 예,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 확대 재생되는 자유통일로 가야 있습니다. 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한국 현대사가 지난 70년 동안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복지화도 이루고 세계화도 이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자유통일. 네. 그래서 생생현대사가 자유통일의 기초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